네, 김승렬의 뉴스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소식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저녁 두 차례의 강한 지진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는 지진 시대를 살아야 하는 것이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있었던 경주 천년 고도인데요. 끄떡 없었다는데요. 어제 있었던 지진 이야기 그리고 경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장 차장 저 장면입니다. 자, 경주 지역 이 정도 규모가 그동안 없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4분에 규모 5.1의 지진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한 50분 뒤인 8시 32분에 규모가 5.8인 이 본진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큰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왜 주인공격인 지진이 있고 보통 계속 끝물에 나오는 여진이라는 얘기를 저희는 들어보긴 했는데 어제의 상황은 전진과 본진 이렇게 얘기하네요. 홍 교수님,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진의 전진과 본진을 구분할 때는 네. 지진이 다 지나가고 나서요. 가장 큰 지진을 본진으로 삼고 또 앞선 지진을 전진, 그 후에 일어나는 걸 여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하고 나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규모 5.8의 지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5.8의 본진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건 역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의 지진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여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2개, 그것도 1시간 안쪽으로, 특히 경주에서 생긴 두 번째 본진의 경우는 서울에서도 저도 이제 흔들림을 느꼈거든요. 계속 추가적으로 여진,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거 얼마나 더 가는 건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이러다가 진짜가 오는 거 아닌지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규모 5.8이면은 상당히 강력한 지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규모 5.8 정도 되면은 여진들도 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규모 5.8 정도 되면은 수주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진이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규모 5.8 지진에 의해서 인접지역 단층에 또 다른 힘을 줘서 또 다른 지진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이 이보다 더 큰 규모 6점대 지진 혹은 7에 육박한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그동안 대체로 이렇게 태평양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있고 일본에 많이 있었죠. 우리는 별로 크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차장. 이 경주에서 생긴 대형 지진, 요 큰 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큰 판이 이제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있는데요. 이제 인도 쪽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판이 인도판이고요. 또 이제 태평양으로부터 한국으로 향하는 판이 태평양판인데 어제 일어난 지진은 이 인도판과 태평양판이 부딪히면서 이 반작용 압축력이 지진을 일으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 교수님, 이런 충돌이요. 인도판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태평양판에서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은 늘 수억 년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습니까? 네, 이렇게 인도판이 서에서 동으로 부딪히는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태평양판이 부딪히면서 동에서 서로 가하는 압력은 수천만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도 한반도에서는 규모 5점대의 지진들이 하루아침에 이 두 번이나 발생하는 전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큰 지진들이 연거푸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바로 그 원인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나오다시피 한반도 동쪽 지역에 이 태평양판이 일본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죠, 요렇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충돌하는 곳에서는 막대한 힘이 쌓이고 바로 그곳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에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5년 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년 전이어서 굉장히 오래전 일 같은데요. 당시 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한반도는 동쪽 울릉도 지역에서는 5cm 끌려가고 서쪽 해안가에서는 한 2cm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 1000일 동안 한반도가 지속적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반도에서 많은 힘이 한꺼번에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응력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서해 일원에서도 지진이 급증한 일이 발생하고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동해와 바로 경북 일원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 생긴 동일본 지진 2011년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반인데 지구의 전체 나이로 볼 때 5년 전 일은 바로 방금 전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수마트라 대지진이라고 하는 2004년도 지진에서도 여진이
7, 8년 이상 지속된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 동일본 대지진의 효과도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인근 주민들, 경주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 입으신 분들은 어젯밤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경주의 피해 주민들의 얘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산시도 있고 경주도 있고 그런데요. 그 지역 분들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이 지그작으로 막 이래 흔들린데 너무너무 막 불안해요. 막 계단으로 뛰어내렸다니까. 그래서 집 들어가기 싫어 무서웠어요. 71년 살면서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유리가 다 깨지길래 무서워가지고 안에 있는 그 가게 직원분들도 놀래가지고 막 급하게 다 나오시는데 인근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전부 학교 운동장 다 왔는 거라. 자, 저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경주란 점 때문에 이 경주에 우리 천년고도라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지금 그 경주하면 첨성대, 불국사, 석가탑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유명한 이제 우리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첨성대를 찍고 있는 CCTV 화면인데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흔들리고 지금 CCTV가 강하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첨성대는 끄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주 지역은요, 신라시대의 기록을 봐도 경주 지역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고, 고려시대 때도 2차례 이상 지진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석가탑은 2번이나 무너졌다는 기록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첨성대는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고, 어제 발생했던 본진, 5.8 규모의 본진에도 끄떡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석굴암의 지인임로인데 역시 내진 설계를 했느냐, 그 충격 흡수에 대한 장치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첨성대 모습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홍 교수님, 신라시대 때 내진 설계를 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이제 석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 의해서 이 석가탑이나 첨성대 등이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하지만 앞서서 이제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가탑은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석가탑을 중보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이제 석가탑이 무너진 기록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기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지진에 의해서는 끄떡이 없었다는 것은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이 굉장히 강력해서 심지어는 석가탑마저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 경주에 이제 불국사도 있고요.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첨성대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통일 신라 시대부터의 문화유산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피해는 더 없었습니까? 뭐 돌이 삐끗하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와장이 일부 떨어졌다는 지금 피해 사항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경미한 피해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불국사 대웅전 보고 계신데 피해가 기와장이 일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정밀 안전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기와장이 뭐 빠진 게 보이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왕창 빠진 게 아니라 일부 지금 3-4장 정도가 지금 빠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큰 피해는 아니고 우리가 첨성대 같은 경우는 바닥을 1.5m를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넣어놔서 지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보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일부가 지금 돌이 살짝 삐끗해 있는 상태인데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석가탑이 붕괴됐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진이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불국사를 비춰주는데요. 불국사는 저게 천년 사찰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지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첨성대가 그야말로 1000년이 넘는 유적이고 석가탑도 이제 몇 번 손을 대고 다보탑이 그런 건데 저런 탑들은요. 처음에 이렇게 옛날엔 토목 기술이 발달 안 했어요. 돌을 세우고 그 안에 잡석을 넣습니다. 첨성대도 창문 보이죠? 문 안에 들어가면 밑에 그냥 잡석이에요. 잡석이고 모래 같은 게 있는데 저기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래들이 쑥쑥쑥 들어가서 콕콕 채워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완충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요.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 가끔씩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저걸 해체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다 보면 그 잔모래가 빠져나가서 오히려 충격을 흡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보도할 때도 보게 되면 첨성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있는 게 우물정자 모양의 돌을 놔서 정자석이라 그러는데
저거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저거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오히려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는 석조 건물은 그 홍수압에 의해서 수압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네. 평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오래 갈 거고요. 네. 탑이 이번에 석가탑이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 해체했기 때문에 비가 네. 오거나 그러면 잔돌이 스며들어갖고 균형이 이격돼갖고 가끔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 첨성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마음도 똑같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참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도 5가 넘는 지진이 2번이나 발생했는데 별 피해가 상대적으로 천만 다행인데 불행 중 다행인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아직까지는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몇 가지 이유를 대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각에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얕은 곳이요? 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은 네. 지하 5km에서 25km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네. 한 12km 내외 혹은 13km로 알려져 있는데요. 땅속 그 정도 깊이에서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네. 정도면 굉장히 얕은 곳에서 발생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지표까지 바로 전달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던 이유는 네. 이 단층의 자세의 그 원인을 삼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 단층과 경주 이론의 위치의 상호 관계에 따라서 네. 에너지가 나가는 방향이 네. 서로 달라서 이 진폭이 적게 나가는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효과가 이제 있고 실제로 저 지진 기록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맨 앞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피파고 그 뒤에 이제 에스파가 나오는데요. 피파, 에스파 두 종류죠?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네. 피파의 크기와 에스파의 크기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감소해야 되는데 네. 어떤 곳에서는 가까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파가 오히려 멀리 도달하는 에스파에 비해서도 더 작은 경우가 관측이 네. 될 겁니다. 네. 그 경우가 뭐냐면은 네. 관측소와 이 단층의 자세에 따라서 네. 나가는 에너지 정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상청, 이 경주가 위치한 이 도시의 위치가 네. 이 단층의 자세에 비해서 다른 네. 쪽에 비교적 약한 에너지가 나가는 쪽에 위치해 있어서 네. 피해가 적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 그것은 경주. 예, 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번에 이렇게 큰 지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번과 같이 피해가 아주 적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얘기인데 5년 반 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른바 사실은 이제 동해에서도 그 반대쪽에 있었던 것이고 쓰나미도 이렇게 몰려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여진이 이게 800번도 아니고 8,000번이군요. 8,000번, 1,500번, 1,000번. 자, 이렇게 진도 1 이상의 여진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하나 생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이 5년 반 전에 있었던 이 동일본 대지진 그 영향일 수도 있다. 가장 큰 충격을 갖고 있다, 품고 있다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나지 않았을 지진이 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한반도가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교란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로 판단하고 있고 네. 그 효과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일단 오늘 정치인들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현장에 가서 원전 문제, 이 안전성 관련해서 원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변정욱 기자. 자, 일단 우리 지진 때문에 그 원전의 피해가 당장 있는 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고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이제 월성 원전인데 네. 27km밖에 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27에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네. 이 경주에 위치해 있는 월성과 신월성 원전은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 원자로에서 수직으로 지하 10km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규모가 6.5에서 7 정도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도록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진 설계 기준보다 낮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문제가 네. 없다고 발표한 직후 어젯밤 11시쯤에 원전을 수동으로 네.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또 이거를 중단시키냐.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좀 불안함이 좀 증폭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진에 대해 두려워하시는데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 때도 일본의 원전들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네. 쓰나미 가장 피해를 봤던 후쿠시마 원전에서 2사람이 죽었는데 그분들은 익사와 압사로 밝혀졌지. 네. 원전 무너져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자꾸 원전이 얼마까지 안전하냐 얘기하는데 6.5 지진이 되게 되면은 원전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걸 제어봉이라 그러는데 그놈이 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멈추는 게 6.5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번 그까지 안 갔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내진 설계 부분은 훨씬 강력해서 일본에서 진도 9의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원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거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저게 후쿠시마에서 일었던 그 원전 피해 상황인데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큰 해일이 밀고 들어왔죠. 근데 그 원전 자체는 폭발한 게 아닙니까? 저기 뭐가 탁 터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저게 터지는 건 수소 폭발이라 해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전 내에 전기가 다 끊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냉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냉각을 못 돼가지고 원전이 계속 뜨겁거든요. 뜨거워서 수소가 발생해서 터진 거지. 저건 한참 후,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상황입니다. 저 장면은 원전 때문이 아니라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밀려 들어왔고 그 물 때문에 냉각 장치가 정전이 돼서 작동을 안 하면서 과열되면서 생긴 겁니다. 과열되면서 나왔던 거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지진 때문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한수원에서 발전본부장 빈범년 부사장하고 기술본부장인 이종호 전무가 2사람이 이거 안전에는 문제 없다. 근데 한번 점검해보자. 만에 하나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2분이 합의를 해서 11시에 세우게 했고 그래서 절차대로 지금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쪽에서 얘기는 뭐 거의 문제가 없어서 일주일 후에 바로 돌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절차대로 하고 다 보여주는 게 안전성을 더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잠시 이제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이 이거 원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일으키는 쪽보다는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잘 챙기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굉장히 이걸 의심을 했었어요. 제가 원전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돌렸으면 국민이 믿을 텐데 왜 세웠냐가 의심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월성 원전 4기 바로 옆에 신월성 원전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데 이건 안 세우고 지금 돌아가거든요. 그럼 왜 이것만 세웠냐? 그래서 물어봐서 혹시 정치적으로 청와대에서 뭐 세우라 해서 세운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아예 이참에 딱 보여줘서 제대로 세워서 한번 점검해가지고 문제 없다는 걸 보여주고 하겠다. 그래서 떳떳함 때문에 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판단이면 저도 믿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홍 교수님 궁금한 것이요. 어쨌건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동남부 지역, 경상남도와 북부 지역에 이제 원전 많이 세워놨거든요. 영광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지역의 뭐 활성 단층? 그러니까 이거 원전 지을 때 제일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층 문제잖아요. 이거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겁니까? 일단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그곳에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건 아니고요. 찬성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지만 여러 지질학적인 입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층이 없어야 한다는 바로 입지 그 위치에는 단층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하는데요. 하지만 입지로부터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단층이 존재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연장 생산을 가진 단층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가도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입지 조건을 다 만족한 곳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또 지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결코 아닌 이유가 설령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지진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진을 견디게끔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 안전의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훈 편집위원 설명처럼요. 현재 우리가 내진 설계한 것이 원전이 있으면 그 밑에 한 10km 정도에서 7.0인가요? 그것이 발생해도 견딜 정도로 했다는 거니까 약간 벗어난다면 7.1도 견디고 뭐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서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 동해안 쪽을 바라보는 쪽에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라고 일본 도쿄 전력에서 하는 굉장히 큰 단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새 겁니다. 근데 그때 한번 지진이 나서 흔들렸는데 원전 자체는 다 문제가 없고 거기에 여러 가지 파이프 있잖아요.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몇 개가 끊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쪽 지역 자치단체에서 위험하다고 세워가지고 1년 동안 경제적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원전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게 짓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원전에서 사고 났다. 그 다음에
막 흔들다 보면 변압기에서 불이 튈 수 있는데 그렇죠. 불 났다 이렇게 나오면 뭐 원전에 불이 돼서 우리 원전 쪽에 피해를 보는데 네. 이거는 과학을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설계는 원전 종사자들이 자기나라 살기 위해서 굉장히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 후쿠시마에서 그렇게 큰 쓰나미가 오리라고는 일본이 계산을 못 해가지고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네. 적이 있는데 물론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과학은 상당히 정확한 대처법을 찾아냅니다. 자, 과학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과학입니다. 그런데 구장차장, 네.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도 사실 뉴스탑10에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개미떼, 가스 냄새, 이거 전조 증상 아니냐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네. 이 부산과 울산 네. 지역에서 나왔던 게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랬죠. 하는 냄새, 역겨운 네.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뭐 개미떼가 이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좀 가로지르고 있다. 또 지진을 암시하는 지진운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진 전조 증상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정부가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거 지진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이 이제 다시 떠올라서 혹시 전조증상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 뭐 그 연관성이 입증된 바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정부에서 한 발표를 봤는데요. 하나는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홍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대 과학으로는 앞으로 닥칠 지진은 예상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일주일 내에 더 큰 지진이 온다고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모릅니까? 네, 이곳에서 지진이 날 거라는 사실은 압니다. 과학자들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언젠가. 네, 근데 문제는 시기인데요. 네. 그게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1년 후일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곳에서 지진이 난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날 것 같은데 내일일지 뭐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그건 예상할 수 없다 이거군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뭐 지진 피할 수 있는 방법 일본 매뉴얼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던데 이런 식의 매뉴얼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거죠. 일본과 한국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제 건물 자체가 우리나라는 콘크리트 건물이 많고 이제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아서 그렇죠. 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매뉴얼의 그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범위 내에서 집 안에 있을 때와 집 밖에 있을 때를 좀 구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 있긴 합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탁자나 테이블 밑에 안전하게 머리 정도를 방석 같은 걸로 가리면서 안전하게 대피해 있고, 특히 문을 열어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이 혹시나 찌그러져서 다쳤을 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라는 거고 밖으로 나가서는 담벼락이랑 건물 같은 그 외벽 같은 곳을 좀 피해서 넓은 공터에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8명 경상자 중에 2분은 도망을 가다가 피하다가 담벼락을 넘으면서 다치신 분들이에요. 아, 지진 때문이라기보단 대피하시는 동안에 나가면서 건물 벽돌이 무너지면서 발이 다치시거나 하셨던 분들이라서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큰 공터로 나가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진 우리가 어쩌면 같이 일상처럼 느껴야 되는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에 없던 강도의 지진 생겼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을 좀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원전 산업의 앞날과 관련된 것은 잠시 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홍태영 교수님 그리고 변종국 기자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